안녕하세요. 이해라입니다. 이 처음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콘텐츠 업계 이분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요. 처음으로 기록할 만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인간극장, 스타특강쇼 이런 굵직한 프로그램에 이 초석을 다져온 분입니다. 오늘 엠미디어 강동길 대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강동길입니다. 엠미디어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출자, 이 제작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지내신 거죠? 한 15년 정도를 제작자로 지내왔고 그 전에 15년은 이제 PD로서 생활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잘 외부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나가면 저보고 그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요? 예, 잘 몰라가지고 저는 택배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예. 얼굴인데 막 이러면서요. 저분은 왜 이렇게 자주 회사에 오시고? 15년 정도 지내왔고요. 지내오는 동안 원래는 이 제작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꿈꾸지 않고 원래는 이제 연출가로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저는 이제 PD 생활할 때는 주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뭐 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어가는 프로그램 살리거나 네. 죽은 시간대 살리고 그 남들이 안 가는 거 새로운 프로그램 하려고 이런 거를 되게 좀 잘해왔거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명이셨군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반대로 한 프로를 또 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좀 금방 지겨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걸 좋아한다. 뭐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맞습니다. 많이 예, 하셨겠네요. 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것이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동안에도 제작자로서도 되게 새로운 장르를 저희들이 많이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식 인문학을 예능으로 만드는 이런 스타특강쇼, 뭐 김비경 쇼, 뭐 요즘 최근에 저희들이 런칭한 김창욱 쇼 같이 이런 지식 인문학을 예능으로 만드는 분야를 저희가 새롭게 개척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몇 년간 라이프 스타일 예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뭐 한식 대첩, 게리뷰티. 예, 게리피트도 있고 제가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테이스트 로드 같은 이 먹방인데 그 당시 때는 흔히 카메라로 말하면은 되게 고화질 카메라를 써가지고 먹는 것 자체를 되게 좀 인상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초반에 그 시장을 개척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초반에- 말씀해주신 프로그램이 먹방이 어떻게 보면 시초 같은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저희 프로 MC였는데 방송이 나가면 다음날 실검 1위가 뭘로 나오냐면은 박수진 립스틱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먹어도 립스틱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고화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전혀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었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실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사진도 멋지게 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 그럼 청년 강동길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게 제가 또 궁금해집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겉으로는 좀 정의로운 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시대 정신이 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제가 좀 유머러스하고 뭐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사회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기질이 이런 되게 진지함이 아니고 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도 그게 좀 적용이 됐는지 막 새로운 걸 할 때도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거 되게 시도해 보는 거 좋아했어요. 요 사진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제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프로그램의 그 타이틀 맞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콘티이죠. 네, 저희 타이틀 만들 때 콘티를 이렇게 의뢰했어요. 만들어달라고. 그렇군요. 네.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2000년 5월 1일 날 인강장을 처음 만들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5,692회가 방송이 오늘 나가는 예정이더라고요. 나갔더라고요. 100회 1000회 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인데요. 그 중에 저는 그냥 첫 회를 만든 사람이고 사실은 수많은 연출자들이 여기를 거쳐가거나 지금도 만들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나이가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인간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어떤 기회가 됐는데 굉장히 저 스스로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보려면 그 당시 때 왜 드라마는 이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미리 그렇죠. 시리즈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네. 왜 휴먼 다큐멘터리는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통 휴먼 다큐 같은 경우가 막 흔하지는 않았을 뿐더러
딱 단발성에 끝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이 사람을 사실 한 사람을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도 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제작 관행이 큰 카메라를 가서 스태프들이 열어가가지고 사람을 찍는다는 게 피사체 주인공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진 완벽한 드라마틱한 요소를 휴먼 다큐멘터리로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부작이라는 아주 거대한 길이의 프로그램이 탄생된 배경이 됐던 건데, 그렇게 보려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좀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밀착해서. 그래서 장비들을 최소화해가지고 가장 작은 인원만 가져가서 찍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가진 요소를 드러내기 가장 좋은 거는 음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인간극장 음악 따라라라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테마 음악도 만들고 드라마처럼 작곡가를 넣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출연자 어느 방송 콘텐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일 동안 카메라가 밀착돼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마 담으시려고 했던 그렇죠. 그리고 거겠죠. 제작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그래요? 가출을 하다시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작품 여러 개 할 수가 없습니다. PD 한 명이서. 사실은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승처럼 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제작 기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인간극장 첫 편을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연작을 하게 됐어요. 6회부터 다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년 이상 찍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제 기억에는 다른 PD는 3연속을 찍은 게 있습니다. 15부작. 그거는 몇 년에 걸쳐서 찍었으니까 사실은 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회를 만든 P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 첫 회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이실까요? 네, 그런 것 어떠신가요? 같아요. 네. 그 당시 때 두 분 다 20년 가까이 복역을 하고 아, 이 휴가를 이제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특정한 기간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는 그 네. 기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유로 이제 막상 떠나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한 분은 가족이 예면하고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네. 한 분은 집을 이제 새로 짓겠다고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집이 미완성이 되는 거죠. 비도 내리고. 그는 어떤 드라마틱한 구조가 잘 담긴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 나중에 또 속편식으로 제작하시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으로 속편으로 봤던 제작을 기억이 했습니다. 나서요. 했는데 한 분은 못 나오고 한 분은 나오셨어요. 아, 근데 못 나온 사람은 안에서 다시 그 어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고, 나온 사람은 너무 오랜만에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외면하고, 그 적응하는 과정을 또 찍음으로 해서 그 어떤 인간의 기륭하복, 뭐 생로병사 이런 것들이 다 담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내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 기획한 프로그램이 5,600회 이상 아직까지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남다른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만든 프로그램 살아있다는 건 대단히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KBS가 공사 창립 50주년 시청자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사 교양 부분에 1위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대단히 좀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기억 남는 에피소드들이 몇몇 개 있어요. 영화한 그런 네, 많습니다. 네. 출연자들도 좀 많지 않나요? 그런 네. 에피소드도? 그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가면은 그 주에 이제 전화가 와요. 충무로에서 이걸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뭐 맨발의 기봉이, 마라톤, 뭐 나의 결혼 원정기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한때는 이제 충무로 영화 소재의 뭐 공장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영화에 대한 소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료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때 이제 제작 기법 중에 하나 특이했던 게, 그 당시 때는 자막들이 되게 컬러풀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인간극장만은 그냥 아주 흑백으로 깔끔한 자막을 지금도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예. 말자막도 흰색, 색으로 그냥. 그게 그냥 인간극장 자막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찌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거가 가장 사람들한테 좀 울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외계인이 인간이 궁금하다면은 인간극장을 보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네, 모든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인간극장에 숨어 있다. 네,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네, 것 그런 것 같은데요.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강연 콘텐츠 개척하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신 거죠. 김창국 쇼 지금 저희들이
런칭해서 방송 나가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강연이라는 건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뭐였냐면은 그런 지식 인문학을 쇼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TV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재미나게 보는 기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런칭을 한 프로그램이 스타트 강쇼, 그다음 김미경 쇼,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스타트 강쇼를 런칭을 할 때는 어떤 쇼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뭘 넣었냐면은 일단 카메라를 수십 대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T자형으로 네. 약간 런웨이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인 주인공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관객들, 한 500명 정도 되는 관객들을 눈으로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뜨겁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카메라로 굉장히 미크로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내는 이러한 컨텐츠의 어떤 기술적인 거를 좀 도입을 하게 됐고요. 자막을 단순하게 가지 않고 거기다 그래픽을 좀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라디오스타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예. CG를 넣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연이 내용뿐만 아니고 쇼적인 요소를 같이 가져가 보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한국형 콘텐츠의 포맷으로 정형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국 쇼까지 이어졌고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는 스타트 강쇼 리부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창욱, 김미경 이렇게 굵직한 지금 연사들과 계속 접점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들만이 그 주는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공통적으로 좀 느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냐 시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터넷만 뒤져봐도 넘쳐나고. 근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재밌게 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굉장히 탁월하시고 거기에 어떤 최적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스타를 섭외를 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가진 컨텐츠 내용뿐만 아니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내용들, 콘텐츠들은 많은데 어떤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막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대표님이 이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는 뭘까?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큰 콘텐츠가 되겠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지고 있다면 전쟁터로 옮겨라.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불리하거나 안 되는 컨텐츠의 승부를 보면 저는 잘 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영국 BBC 계열의 UK TV에 포맷을 수출한 좋은 레코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컨텐츠 제목이 배틀 인 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본 것 같습니다. 예, 요만한 특수한 게임하면서. 공간에서 이 게임에 지는 팀들이 공간이 줄어듭니다. 공간이 얼마나 줄어드냐면은 두 사람이 서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넓혀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저희가 어떤 광고를 보고 네. 착안을 했어요. 이렇게 공간이 줄어드는 거 보고. 그래서 그걸 게임으로 개발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올 연말에 8부작으로 영국의 UK TV에 편성이 돼서 확정이 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제작사에서? 제작사에서 최초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한 7개국에서 10개국 정도가 지금 콜을 받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콘텐츠보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먹힐 수 있는 거, 어떤 문화적 디스카운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콘텐츠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게임 같은 콘텐츠는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도 필요 없고 그 나라 말의 특정한 문화도 필요 없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걸 가지고 어떤 흥미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하면 이제는 OTT 시장과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OTT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작자별로도 그렇고 분야별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이 그래서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OTT 기회의 장인가요? 저는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때는 누가 돈을 버는지 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OTT가 들어서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누가 돈을 버냐면 넷플릭스가 벌죠. 그렇죠. 그리고 쭉 못 벌어요. 그리고 누가 버냐면은 창작자. 예를 들자면 감독님, 작가님, 그 다음에 배우 이렇게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유통을 하거나 했던 수많은 이 컨텐츠에 관련된 사람들은 생태계가 죽어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런 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제작사한테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좀 별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미디어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를 밀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올드 미디어가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신문도 살아나고 통신도 살아나고 라디오도 살아났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의 마켓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TV, 영화관 이런 데들 지금 되게 힘들어지고 몰라갈 것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거지 극장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200인치 TV를 갖다 놓고 돌비 시스템을 갖다 놓고 집에서 영화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OTT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지금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저희가 컨퍼런스 갔더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한 전체 제작비 최대 25% 정도로 쏜답니다. 그게 이제 고화질로 가져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돌비 시스템 이런 걸 넣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극장이 주는 체험이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TV가 주는 어떤 라이브한 체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가봐야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저희가 제작자 입장에서는 OTT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자체가 이미 레드오션화되고 있는 거죠. 공급자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뭐 여러 수요들이 분명히 뭐 넷플릭스라든지 OTT로만 국한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요. 이 콘텐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도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긴 영상 안 보고 뭐 최대의 인내심이 한 7분 정도 달한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숏폼들도 많고요. 어떻게 변화할까 궁금해요. 쇼폼만의 독특한 문법과 화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건가요, 숏폼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인간의 어떤 컨텐츠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부터 시작했던 네. 어떤 기성전개 같은 있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결 또는 결결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결결결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쇼폼은 쇼폼 나름대로 자기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롱폼은 롱폼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즐기고 있고 이미 그런 컨텐츠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승리한다, 한쪽이 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MZ 세대도 똑같이 롱폼도 좋아하고 숏폼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에 그 숏폼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때는 그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했고 자회사였고,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뭐 전체 마켓에 170여 명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한 10억 이상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그런 문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컨텐츠를 소구르기 있게 가져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지널 컨텐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로서 그리고 이제 연출자로서 지내신 삶도 워낙 길고 확실히 어떠한 방향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K 콘텐츠 소재 중에서 되게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뭐 글로리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우리 그런 콘텐츠를 볼 때 한국 학교를 지옥으로 볼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곡된 시각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줄수 너무 있다? 네. 자극적인 소재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그거를 너무 좁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중동에 출장 가서 네. 비행기를 타보면 전부 테러범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 영향 때문에. 그거에 그런 의하면.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바라볼 때 저희 한국 왜 이렇게 다 지옥 같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좀 첫 번째 생각인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공급자로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은 확실히 또 있으실 거네요. 또 하나 슈퍼 IP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스테이션 시대에서 스튜디오 시대가 열렸고, 네. 컨텐츠가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슈퍼 IP가 가지는 파괴력과 확장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관도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작자로서 앞으로의 우리 컨텐츠 방향성은
브랜드화할 수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슈퍼 IP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이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골라주신 마지막 사진은 대표님의 최종 목표, 이제 꿈꾸는 바와 결이 맞닿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막 제작 촬영 중인 콘텐츠입니다. 굉장히 히트친 웹소설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사전 제작으로 오리지널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제작한다 그러니까 NHK하고 뭐 MBC 유니버셜 같은 데서 연락도 오고. 벌써부터요. 예.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콘텐츠 IP 하나가 가지고 가는 세계관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질 것이다, 기간이.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뭐 브랜드 IP든 탤런트 IP든 스토리 IP든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트윈폴리오 혹시 기억하세요? 오래된 멤버인데. 트윈폴리오 같은 그룹은 1년 반밖에 못 갔어요. 팀의 지속 기간이. 트와이스는 몇 년 갔죠? 지금 뭐 거의 8년? 예, 9년 갔습니다. 그죠. 방탄은 10년. 10년이죠. 맞습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기간이. 이 브랜드의 확장성이 길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슈퍼 IP로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만들면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그 파급 효과나 어떤 확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었고 네. 그 이름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원작을 몇 편 구매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하고 드라마 감독하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하고 계약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텐트폴 드라마 2편을 추가로 이제 제작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단순히 회사를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해서 가는 것들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든 지 한 15년 됐지만은 그동안 망하지 않고 직원도 월급 밀리지 않고 그렇죠. 결제 끊기지 않고 했던 게 어찌 보면 기적 같아요. 이제는 콘텐츠로서 그것들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말씀을 나눠주신 것 중에 지금 제가 유독 기억나는 한 가지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이 말을 콘텐츠라는 단어로 치환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콘텐츠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잘 오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